네, 이번 주는 글로벌 빅 위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FOMC 발표, 또 미국 GDP, PC 물가, 고용 지표까지 대기 중인 상황이고 그 와중에 트럼프는 또 연준 압박에 이어서 관세 시한까지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금융시장을 동시에 출렁이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 한 주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윤여삼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왜 연구원님이시죠? 센터장님 아니셨어요? 외모로는 입사할 때부터 센터장이었는데 아직도 예, 팀장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읽으면서 연구원님 아니셨던 것 같은데? 해가지고 지금 지난주서부터 계속 이제 지표들이 관세만 집중이 돼 있다가 이번 주에 이제 고용에다가 이제 PC까지 나오니까 거기다 FOMC까지 한꺼번에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강하게 시장을 이제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단 소문난 잔치가 될 가능성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7월 FOMC 뭐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들이 많은 것 대비 파월 의장은 여전히 좀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 물가 지표들은 CPI 나오면서 좀 확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PC의 파괴력도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역시나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안에서 뭔가 혹시 곪고 있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 고용 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최근까지도 신규 실업수당 건수를 놓고 보면 주간으로 나오는 고용 데이터 굉장히 안정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상은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전월 대비 일자리가 대략 한 10만 개? 그래도 올해 평균으로는 한 10만 개 중반, 14, 5만 개 정도 나오다가 지난달에도 14만 7천. 예상치는 12만 개가 나올까 말까 했는데 그거보다 좀 잘 나오면서 또 겉으로 양호한 고용지표, 그쪽에 대한, 그리고 실업률도 떨어졌었죠. 근데 이번 주는 고용지표가 그 부분에서 약간 작년에도 딱 요때였거든요. 작년에도 8월 첫째 주 7월 고용이 실업률이 예상치 4.1이었는데 4.3으로 올라가면서 그때 미국 고용지표가 흔들리면서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확 바뀌었죠. 딱 1년 전에 그 기업과 함께 이번 주에 가장 역시나 주목해야 되는 건 늘 불확실성이 크게 나오고 있는 고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년 전 8월 5일 그때 블랙 먼데이 말씀하셨죠. 그때 미국의 샴의 법칙이라고 하죠. 맞아요. 갑자기 샴의 법칙 등장하고. 그 전 연준의 연구원이었는데요. 클라우디아 샴이 만든 실업률 대비 뭐 이렇게 평균 실업률보다 한 그렇게 올라갔을 때, 그래서 작년에 7월 FOMC까지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 시그널을 전혀 주지 못했거든요. 6월 달에 제시한 점도표는 24년 연간으로 한 번밖에 인하를 못한다. 그렇게 보수적인 통화정책 의견을 내놨는데 끈적거리는 물가 때문에 우리가 금리가 좀 어렵다. 인하가 어렵다라고 주장했는데 9월에 픽업을 했죠. 그 전환점이 된 부분이 올해도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한 2달, 여름이 그 부분이 가장 취약해 보이는 부분. 그래서 최근에 연결해서 그냥 나온 김에 계속 얘기 드리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줄면서 계절성적으로 이제 잘려야 될 여름에 이제 조금 덥고 하다 보니까 뭐 건설업종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도 좀 슬로해지긴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좀 그 6월 달까지 늘었던 실업수당 받는 사람들이 좀 줄는가 했는데 최근에 안정되다 보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실업을 받는 사람들, 특히나 이민자들 중심에서 지금 트럼프가 뭐 추방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뭐 레저나 여가 보건 쪽 제일 일자리를 그동안 많이 늘렸던 서비스 업종 쪽이 좀 취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는 겉으로 미국 고용은 굉장히 양호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생각보다 지난달에도 실업률이 떨어진 게 뭐 실업자가 많이 줄어서가 아니라 아예 일할 의지를 상실한 노동인구 자체가 감소하는, 경제활동 참여율이 떨어진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비춰졌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일할 의지까지 잃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전 이번 달 고용지표 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용지표가 이제 만약에 나쁘게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이제 뭐 미국이 이제 안전자산이 아니다, 딴 나라로 가야 한다, 이 얘기가 막 돌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용 나빠지고 그러면 경기 나빠질 거야 이러면서 그걸 드라이브를 걸 것 같은데, 최근 뉴스를 보다 보니까 엔화도 안전자산이 아니다, 막 이런 뉴스가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그럼 안전자산, 안전토화가 어디 있어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게 올해 4월, 5월 달에 일시적으로 미국채 안전자산주의가 흔들리면서 4월 달에는 중국이 매도한다. 5월 달에는 이번에 OBBBA라고 하는 그 미국 그 장기간의 개정 그 관련 법안이 통과하기 전까지는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공포 심리까지 더해져 있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오른 그 자산 가격이 뭐였죠?
금이었습니다. 예. 금이 이제 뭐 방금 엔화도 그때 애매하게 예, 뭐 절상 기조가 좀 있긴 했지만 예, 140엔 초반 뭐 거기서 그렇게 크게 절상도 못 되고 예, 그런 분위기 속에 금이 대체인데 요즘에 또 금이 좀 주춤합니다. 아직까지는 기업들 단에서 이익이라든지 그래서 위험 선호들이 살아나고 있는데 그 디지털 금인 한동안 또 뭐 코인, 스테이블 코인 뭐 이쪽으로 자금 유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셌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에 대한 개념들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달러 대신 금을 많이 받다가 금은 사실은 이자도 없잖아요. 그냥 금이 갖고 있는 그 본질 가치, 그 현물로서의 본질 가치는 존재하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투자 가치를 좀 고려해서 코인 같은 쪽으로도 좀 갔다가 아직은 주식시장의 안전성과 함께 본격적인 안전자산을 찾아서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데요. 최근에 미국 증시가 신고가 경신하고 올라간 것 대비해서 한 23년, 24년의 상승 탄력 대비해서 여전히 올해 좀 주춤합니다. 이유는 아주 심플하죠. 23년, 24년에 미국은 2% 후반대 성장을 했는데 올해 미국 성장 컨센서스가 얼마입니까? 최근에 뭐 아까 얘기했던 고용 지표에 대한 아주 크리티컬한 데미지 없이도 관세에 대한 부담만 가지고도 올해 1.5%, 내년 성장률 컨센서스도 한 1.6%. 미국은 그래도 밥값 정도 했다라고 하려고 하면 한 1% 후반 한 1.9에서 2%는 해야 되거든요. 2년째 미국 경제에 대한 둔화 부분 우려들이 좀 더해지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증시에서도 치고 나가는 힘은 조금은 뭐 AI라든지 에너지 쪽 혁신 산업들 파이가 커지는 쪽에서 신고가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아까 GM 뭐 이런 회사들 나오는데 네. 전통적인 전통적인 산업과 소비재 쪽에서의 좀 부침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양극화되면서 그렇게 아주 올라가는 탄력이 세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AI가 보통 빅테크가 안전자산이다 이런 얘기도 계속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이 질문을 처음에 드렸던 게 지금 솔직히 예금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버티고 계실 거고 빠지면 사야지 이러고 네. 그 다음에 주식을 이미 하신 분들은 파신 분들은 이제 계속 돌려가면서 샀다 팔았다 하시고 계실 것 같고 네. 아니면 이제 홀드하고 계신 분들은 꺾이면 팔아야지 이러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안전자산이 뭔지 모르겠고 계속 위험자산을 해야 되고 현금은 아까 전에도 이제 뭐 이제 쓰레기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와서 예금 들은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뭐 채권을 가든 주식을 가든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코인과 AI가 가장 확실한 기술,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부분. 그 부분에 지금은 그 부분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당장에 지금 돈 버는 모습들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 그 기술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올해 연내 짧은 시기죠 사실은.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호흡을 가지고 그 안전자산의 검토가 있어야 되지만 근데 근본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아직까지 돈 버는 능력이나 경제 사이즈가 가장 큰 미국 경제에서 그리고 그 미국이 발행하고 있는 정부체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문제도 방금 얘기한 거고 그 근본 가치를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의 고민이지 그 근본 가치를 무시한다고 하면 도대체 미국에 지금 누가 가서 주식은 방금 얘기했듯이 단기적인 기술에 뭐 좀 관점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겠지만 중기적으로 어떻게 거기에 믿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한 의심을 하는 건 4, 5월 달에 관세 전쟁 통해서 그 과정을 겪어냈고 최근에는 장기간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OBBA가 의회를 통과하면서 결국은 그런 우려들을 덜어냈기 때문에 달러, 뭐 조금 더 추가적인 약세가 진행될 수 있는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전통적인 금도 요즘에는 대안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 근본 가치를 의심할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때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재무부 국채 발행 계획이잖아요. 네. 특히나 최근에 이제 그 국채 수익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올해 국채 시장 인기가 또 다시 좋아지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7월 초에 예.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10년 동안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을 3조 4천억 달러 정도 적자로 했는데 그 숫자가 저는 좀 중요했다고 보는 게 미국이 대략 1년에 30조 달러 정도의 GDP를 벌게 되는데요. 10년 동안 3조 4천억 달러면 대략 3,400, 500억 달러. 앞으로 좀 미국 경제 사이즈 커지는 거 감안하면 10년 동안 GDP 한 1% 정도 되는 정도의 적자를 쓴다. 이 정도 수치는 성장적인 측면에서 재정 적자를 쓰면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난 2년간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 성장률 2% 후반대 끌어낼 때는 재정의 성장에 미치는 기여도가 얼마 정도 나왔는지 아십니까? 3에서 4% 정도 되는 재정 자극을 썼습니다. 그래서 미국 성장을 과하게 끌어올리는 힘이 좋았던 거에 비해서 지금 올해 GDP의 1% 정도 써가지고 미국 경제에 끌어올리는 힘은 그리고 최근에 미국 성장률 전망 아까 제가 1% 중반대 내년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 기대는 크지가 않습니다. 그 재정 정책이
주가를 중심으로 한 위험 성장성이 있는 쪽에서 끌고 가는 힘은 조금 빠지는데 채권 시장을 왜 좋아할 수 있느냐? 불확실성은 해소된 거죠. 10년 동안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정도 물량, 그리고 이번 주에도 아마 팬데믹 이후 분기 평균으로 미국채 순증 늘어나는 양이 한 5천억 달러 내외였거든요. 네. 부채 한도를 이번에 다시 늘렸고 그래서 조금 재정적인 여력이 생겼다고 해도 지난 2분기에 발표된 요번 3분기 발행액이 5천억 달러인데 크게 수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4분기 수치가 나와서 조금 물량이 는다 해도 만기는 여전히 좀 짧은 쪽. 왜냐하면 지금 고금리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데 연준이 언제 금리 하느냐. 내년까지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떨어질 건데 그 부채가 만기가 긴 채권으로 그 이자 부담을 길게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버텨낸다고 하면 이번 주 발행 계획 자체는 채권 시장에서는 뭐 이제 그 10년간 장기 계획이 균형을 잡아놨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 쪽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목하는 건 바이백과 함께. 네. 바이백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채권 시장의 자사주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내가 발행한 걸 사서 소각해 주는 건데 미국은 조금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우리처럼 자기가 발행한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되사서 없애주는 게 아니라 교환을 해주는 게 미국의 방식이긴 합니다. 근데 교환하는 게 뭐가 그렇게 매력이 있겠느냐? 이게 채권이 좀 만기가 지나면 비지표물이라고 해서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돼요. 네. 유동성이 떨어지면 그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바이백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면 채권 시장에 또 약간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그 바이백과 함께 하나만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보완적 자본 규정, 네. FLR이라고 하죠. 네. 이번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연준이 금리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압박해도 지금 파월 의장이 생각보다 좀 버텨주는 모습이잖아요. 연준이 금리 외에 그 통화정책 수단들에 대해서 재검토하라고 하면서 제일 부각된 부분이 미국 은행들은 애국자가 아닙니다. 팬데믹 전에 미국채가 20조 달러 정도 지금보다 훨씬 적은 수준에 지금 30조 달러가 넘지만 20조 달러 내외일 때 미국채 보유 잔고가 5천억 달러가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 FLR을 팬데믹 딱 1년 동안 2020년 5월부터 그 1년 동안 유예해주는 그 기간 동안 갑자기 애국자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채에 들어가는 위험계수 값을 규제로 완화시켜줬더니 1년 동안 5천억 달러 들고 있던 잔액만큼을 사줘서 지금 한 1조 3천억 달러를 들고 있는데 지금 미국 은행들은 팬데믹 과정에서 자산 규모가 1.5배나 늘었거든요. 네. 너무 많이 커졌죠. 미국 정부 부채도 20조 달러에서 30조 달러로 굉장히 50%나 증액됐지만 이번에 FLR 규제를 완화시켜준다고 하면 팬데믹 때 샀던 힘보다 미국 은행들이 사줄 수 있는 수요가 더 커질 수 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미국 채권을 살 거냐. 아니, 그죠. 그건 금리 높고 대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미국 은행들도 뭐 경기 여건이나 이런 거 보면 공격적으로 지금 진행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이런 규제들이 상당 부분 완화시켜주는 게 미국 채권 시장에는 호재로 작동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국채가 다시 좀 이제 더 수요를 가져가게 되면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이제 일본이 요즘 눈에 거슬려서 네. 니케이도 이제 강세로 갈 것 같고 그다음에 엔화 투자도 되게 많이 하라 그랬고 그리고 ETF 같은 경우도 엔화 강세 쪽으로 베팅하면서 미국 국채 사는 ETF들도 많았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그 포지션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도 계속 나오고 근데 또 엔화가 계속 강세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이런 네, 분위기로 맞습니다. 가면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 포지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 애매한 거예요. 아까 안전자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부터 얘기하셨잖아요. 지금은 혼란의 시기입니다. 트럼프가 유발한 이 나비 효과들 다 하면 엔캐리 트레이드 관점에서도 일본은 지금 인플레만 고민했다고 하면 올해 진짜 금리 인상까지 해가면서 엔화 절상을 좀 용인해서 물가를 잡았어야 되는데 이번에 물가를 해결하는 가장 아주 좀 웃긴 방법이 된 건 미국 쪽에서 쌀 수입을 개방하면서 쌀 가격이 그동안 제일 일본 물가에 첨예했던 부분이라 공급 쪽에서 그걸 풀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화정책 쪽에서는 지금 약간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엔화를 조금 더 절상하고 물가를 중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금리 인상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번 BOJ나 10월 달 정도 올해 한 차례 인상 정도를 보고 있는데 많은 부침이 있을 것 같다. 이번 참여연 선거에서 여당의 패배가 그렇게까지 치명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총리가 자리를 유지하고 계시긴 하지만 지금 상당 부분 좀 일본의 그 포지션들은 어떻게 될 거냐 계속 정중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엔캐리 청산 전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을 거다. 작년과 같은 무슨 미국의 샤메 법칙과 함께 더불어져서 일본 자산들의 급격한 회귀 가능성은 전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는 여전히 1,400원, 140엔 후반대 달러 대비 머물고 있고 그렇게 당분간은 갇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 연준 금리 동결할 것 같죠?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안 하면
엄청난 서프라이즈겠죠. 그리고 만약에 파월이 인상은 아니겠죠. 인하를 하면 트럼프의 압박에 굴복했다는 정치적 해석밖에 될 수 없고, 그러면 자산 시장은 일시적인 뭐 금리도 급락하고 주가도 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기조가 유지되면 자산 시장의 거품 쪽에 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결코 좋은 시그널은 아닐 것이다. 그럼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게 올해 2번 내외이기 때문에 그렇죠. 9월 정도에 액션을 시작해서 아까 얘기했던 고용 지표의 데미지 정도를 확인하고, 작년에도 고용 나빴을 때 시장 기대는 한 번, 2번도 쉽지 않다 했는데 총 B컷 한 번 포함해서 100bp를 낮춰줬는데 작년에도. 올해도 지금은 50bp 정도의 기대를 가져가면서 거기서 한 스텝을 더 밟아주느냐 안 밟아주느냐 정도의 수준이, 그러니까 9월부터 하면 3번의 회의잖아요. 그 3번을 다 액션해주면 그 정도가 올해 시장에서는 제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유동성 환경이지 않을까. 그것도 트럼프한테 압박에 굴복한 게 아닐까요? 7월에는 참았잖아요. 시점상으로 놓고 보면 9월부터는 고용지표가 좀 백그라운드가 되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 연준의 시간이 온다. 저는 그게 없으면 올해 미국 증시도 추가적인 추진력이 좀 떨어질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성장의 동력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하반기는 이제 펀더멘탈장이 아니라 리퀴디티 장으로 미국은 좀 성격이 바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최근에 좀 약세로 움직이는데도 그 부분이 기여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오히려 이제 그 트럼프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에 관련된 지표가 9월쯤 돼서 나오면 연준이 그때는 금리를 더 인하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그때 실기론이 나오기 전에 7월 달에 어쩌면 인하할 수도 있다는 뷰도 있어서요. 제가 짧게 얘기 드리면 지금까지도 사실은 관세부가 낸 아나운서먼트 대비 기업들이 뭐 재고나 여러 가지로 참아가지고 정가가 안 됐다. 반대급부 쪽에서 미국 이코노미스트들이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주거비를 중심으로 한 숙박, 항공료, 서비스업 물가들이 둔화되고 있는 점입니다. 아까 재정의 탄력도 좀 빠졌다고 했잖아요. 지난 2년간 무리했던 정부의 지원이 빠지고 나서 미국 단에서는 지금 큰 틀의 수요 둔화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미국 내에서의 서비스 물가가 안정, 미국은 전체 제환 물가가 30%, 서비스 물가가 60%대 중반이 넘습니다. 그 부분이 안정화되는 경로도 분명히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관세 부과에 따른 충격은 기업들이 흡수하기 위한 노력들도 좀 더해질 거고요. 그래서 저는 9월 달에 여름쯤에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걱정하지만 저의 추정으로는 저는 여름까지도 계속 시장이 우려한 것보다 미국 물가는 높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을 것이다. 제가 뭐 조금 엣지뷰처럼 얘기 드리고 있지만 지금 미국 쪽에 생각보다 겉으로 보이는 것 이면의 움직임들, 나중에 그게 보일 때 다시 한번 출연해서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땐 이거 딱 편집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